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양정이나 양천에 비하면 쉽죠. 근데, 아니에요. 양정이나 양천이 더 어렵다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되게 좋은 그런 류의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만들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건 안 돼요. 모르는 게 맞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풀어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풀어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들어보면 왜인지 알 거예요. 안 돼요. 자, 한글함구 올해 거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패스할 거고요. 4번 보시면 이거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0 집어넣는 겁니다. 설마 조립제법 연속으로 썼군요. X에다 0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다이렉트로 나오죠.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결국에 어렵게 만드는데 계산 많게 하면 시간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한번 하세요.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로 가지 마시고. 지난번엔 그래서 문제에 뭐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구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5번도 패스요. 5번도 판별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접선에 대한 내용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판별식 쓰나 접선에 대한 내용 쓰나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시간 걸리는 정도로 나와요. 6번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죠.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가 순어수다. 그래가지고 X값 얼마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X값은 1입니다. 설정해서 보시면. 그래서 Z는 얼마가 되냐면 I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Z바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거 뭐예요? 복소평면 이용하면 쉽게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복소평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I잖아요. 그러면 X좌표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확히 45도죠. 뒤로 45도 가고 제곱제곱의 합은 1이니까 돌린다고 해서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8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인데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는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더하기 마이너스 1 I니까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0, 마이너스 1에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번 가야 돼요? 맞네요.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미안해요. 지난 시간하고 헷갈렸네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럼 몇 번 가야 된다고요? 2번 가야 되는 겁니다. 2번 가야 되는 거고요.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8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6번까지 하시면 복소평면 알면 어떻게 해요? 개빨리 풀 수 있다. 그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엔 알아놔야 돼요. 여기 지역은 선생님 은평이나 이런 데서 수업할 때는 얘기만 하고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번도 뭐예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고요. 8번은 패스. 이게 왜 중간에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죠? 개 뜬금없죠? 네. 9번도 그렇고요. 왜 중간에 뜬금없이 서술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그런 스타일로 내나 봐요. 그 진도에 맞춰서 내는 건가 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번도 뭐 별거 없어요. 두근의 차 이용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10번이요. 10번 계속 풀던 문제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게 만드는 구조로 정리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11번도 계속 풀던 거였었어요. 네? 왜요? 응. 에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 질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QX를 3차식 형태로 돼 있어서 공통인인수 묶어서 정리했었죠. 완전히 제곱하지 말고 그 문제에 있는 QX 플러스 1하고 QX의 공통인인수가 2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었죠. 묶어서 정리해야 돼요. 싹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공통인인수를 묶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계속 나오던 거라 패스하고요. 11번에 가족건에 3차랑 1차 곱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가 우변에 3차죠.
그러니까 1차인 ax 플러스 b 이거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누는 친구래. 1차 항을 x-1로 하냐 ax 플러스 b로 하냐에 따라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최고차의 개수까지 설정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패스요. 이것도 13, 6, 7로 나누는 이야기의 조금 확장된 버전입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되게 많이 했었던 거라서 패스하고요. 13번.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어요. 요거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줌아웃이 돼 있냐?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요거는 중간 과정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 내용 때문에 좀 중간 과정까지 풀려고요. fx는 0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fx가 몇 차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죠? 4차예요. 근데 그 친구가 gx랑 hx를 인수로 갖는데요. 됐죠? 그러면 둘 곱해서 4차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0차 4차거나 아니면 1차 3차거나 3차 1차거나 2차 2차인데 이거랑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것도 안 되죠 사실은. 왜 안 돼요? 요거 두 개 안 되는 이유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fx를 만약에 1차 곱하기 3차 형태로 만든다면 1차 쪽이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요? 실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1차가 ax 플러스 b 형태로 정리되면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얘든 이런 형태로 정리되면 x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근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1차, 3차, 3차, 1차가 안 돼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4차, 0차인데 이거랑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문제 두 번째에 있는 hx를 무엇으로 나눈다? g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x-1이다. 이 내용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최소한 나머지보다는 차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차, 4차 이거 안 돼요. 그럼 4차, 0차는 되냐? 인데 4차를 0차로 나누면 이거보다 차수가 높은데 나머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될 수 있는 건 gx랑 hx가 몇 차라는 거예요? 2차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차수를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쓰던 거랑 좀 다르게 있어서 요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hx는 gx하고 여기에 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3x-1인데 방금 이야기로 이거 2차고요. 요것도 2차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인가요? 상수죠. 그리고 나머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 써 있어요. gx는 2차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hx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gx 곱하기 1 플러스 3x-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즉 hx는 gx 더하기 3x-1인 거예요. 그럼 우리 f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x 곱하기 hx. 근데 hx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gx에 무엇을 곱해요? gx 플러스 3x-1을 곱하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gx가 뭐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라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되고요. 자,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p 더하기 3 x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문제 이게 fx. 그래서 fx식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이거 사실 푸는데 어렵진 않은데 개오래 걸리게 해놨어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을 개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2차 곱하면 나오죠? 됐죠? 그래서 x 4제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 곱하면 상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q-1이 2니까 q제곱 마이너스 q하고 넘겨요. 마이너스 2는 0. 그럼 q는 2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면 얘가 상수 부분이 음수잖아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에 이시하면 p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q가 2라는 거 놓고 전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방법 없더라고요.
전개하셔서 이거 1이잖아요. 이제 전개하셔서 개수 비교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죠? 결국 구해야 되는 거 뭐예요? F2예요. F2니까 여기서 여기에다가 PQ를 구하셨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고요. AB를 구하셨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X에 2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계산이에요. 개수 비교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3번이 문제가 개오래 걸리게 냈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가정까지 생각해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거 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좋진 않아요, 문제가. 변수가 2개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변수 2개짜리를 부등호로 형태로 하면 사실 좀 오래 걸려요. 거기에다 여기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사실 이거 제곱하고 막 그러면 식이 개복잡하죠.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많은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좀 빠르게 기술적으로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계산. 이 문제에서 다른 건 됐고요. 아까 실근이 없다 때문에 결국 그 실근이 없다랑 문제 이렇게 나누어진다 때문에 2차, 2차가 됐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나누는 이야기 나오면 우리 항등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본은 검산식 써서 항등식으로 푸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 항등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예요. 이거 직접 나눌 수 없어요. 10차를 2차로 나누는 거 사실 개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개수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사실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수치 대입밖에 없죠. 오메가요. 맞아요. 수치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수 비교랑 직접 나누는 건 안 되니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죠. 허수고 그 허수를 우리 흔히 쓰던 오메가로 놓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을 때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이 친구들 보면 쓰이든 안 쓰이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x세제곱 빼기 1은 0이나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떠올라야죠. 사실 그래서 얘는 누구의? x세제곱 빼기 1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만족시키는 오메가라는 건 사실 얘를 만족시키는 오메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1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의 두근, 2차니까 두근 하나 오메가고 하나 오메가 바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1인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로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라는 총 6가지 이야기를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들은 실계수 방정식이에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은 이건 사라지죠. 0돼서 사라지고 A 오메가 더하기 B입니다. 자, 요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이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그럼 요만큼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A가 0이라면요. 그 다음에 요건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명확하게 실수죠. 자, 오메가 10제곱 있어요.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사실 오메가로 됩니다. 더하기 1이죠? 이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이건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랑 이렇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계수 방정식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 1이고 B도 1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RX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고요. 15번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조금 있긴 한데 아까 13번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합니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3차 나왔을 때 실근이 하나 주어지는 게 99%입니다.
2학년 문제에 넘어가면 3차 나왔는데 실근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보통 안 구해도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3차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상수의 약수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고요. 1, 2, 3, 4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여기 K가 여기 있죠? K도 여기 있죠? 이 K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집어넣는 게 사실은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 보는 게 사실은 1 넣는 것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2를 집어넣는 순간 K는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건 8-8이니까 0 맞네요. 2 집어넣으니까 K값에 관계없이 0 됐죠? 그럼 얘는 뭐를? X-2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나머지는 인수분해해야죠.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인데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0X고요. 상수로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상수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랑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고요. K는 실수라고 했는데 이 세 개 중에 알파, 베타, 감마가 누가 누구에게 대응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만 실수래요. 알파, 베타 중에서. 그러면 얘가 알파거나 또는 얘가 베타거나 두 개가 있겠네요. 맞죠? 그렇게 하는데 요걸 구하기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5는 0인데 알파가 실수고 베타가 허수인 경우랑 알파가 허수고 베타가 실수인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늘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이건 실수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하고 허수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허수죠. 늘 허수예요. 0을 곱한 게 아니니까. 플러스 5는 실수네요. 는 0이에요. 실수, 허수 더해서 0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가 허수예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허수의 제곱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죠. 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실수. 요건 실수고요. 5도 실수잖아요. 그럼 얘가 허수면 안 되고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제곱했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실수가 돼야 된다고요. 제곱했는데 실수인데 원래는 허수라고요. 순허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한다면 알파는 허수는 허수인데 순허수고요.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베타는 누가?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순허수가 되려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근이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인데 이 친구들이 순허수가 되려면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뭐 그냥 허수여도 음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 넣어가지고 이제 베타가 2니까요. 2 넣어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9는 얼마?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9니까 알파는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인데 저게 그거니까 그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i가 되겠네요. 그거 맞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고, 아이고 16번이요. 아이고 16번 되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처음에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이상해서 일일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일일이 하는 거고요. 특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에 두근 알파 베타, 2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에 두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인지까지는 문제랑 상관없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구하면 이상한 게 나와요. 아니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변환하는 거예요. 예, 구하면 왜냐면 컴퓨터는 스스로 그 여러 번 연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산해서 구하면 걔는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귀찮잖아요.
자, 17번이요. 17번 보시면 문제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다조건 보시면 F0 빼기 G0이에요. 그 다음에 박스 바깥에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F-2 빼기 G-2예요. 그죠? 이거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fx 빼기 gx를 0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전 형태로 만들면 fx는 gx로 조금 더 전 형태로 만들면 y는 fx랑 y는 gx를 연립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fx 빼기 gx를 hx라는 하나의 함수로 바꾼다면 사실 얘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h0이 얼마인지 나온 거고요. 구해야 하는 건 h-2가 얼마인지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미지수를 늘리지 말고 함수 하나로 바꿔서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친구니까 결국 fx랑 gx에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요거는 0이면 y는 fx가 아니죠. hx랑 y는 0의 교점을 찾는 게 사실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fx, gx를 따로 만들어서 하면 식이 되게 길어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가조건 있죠. 가조건 fn하고 fn 플러스 1이 0이래요. fn도 0이고 fn 플러스 1도 0이래요. 그럼 얘는 어딘가 있는 n 그 다음 칸인 n 플러스 1을 지나는 친구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라고요. 그럼 fx는 사실 1, n, 최고차의 개수 1, 생략, n, x-n, 그 다음에 x-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래요. 그럼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이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최고차의 개수 몰라요. 문제 k 변수 없죠? k라고 놓고요. x-n 플러스 1, 그 다음에 x-n 플러스 3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인 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에 잠시 주목해 볼게요. 여기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n 플러스 1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되니까 만나요. 근데 여기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조금 눕게 그리면, 얘를 눕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눕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n 플러스 1 전에 이 친구가 위에 있는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현재 그림만으로는, 현재 선생님이 말한 조건만으로는 이 그림들 중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조건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fx는 gx보다 늘 위에 있대요. 크거나 같다니까 위에 있고 한 점에서 만나도 돼요. 만나는 순간이 잠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늘 위에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게 fx잖아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돼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사실은 무조건 명확한데 위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기 n 플러스 1에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고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개수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건 맞는데 위로 가도 안 되고 여기서 위로 가도 안 되니까 정확히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순간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미적분 원 내용이지만 우리 접한다 이야기가 나왔고 원래 접한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같은 경우를 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있죠?
f 프라임 n 플러스 1 하고 이 친구 있죠? g 프라임 n 플러스 1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넘겨볼게요. 왜 넘기고 있냐면 문제에서 계속 fx 빼기 gx에 관련된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걸 넘겨서 정리하면 f 프라임 n 플러스 1 빼기 g 프라임 n 플러스 1은 0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fx 빼기 gx를 무엇 했냐면 미분하고요. 그래서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무엇을 대입했냐면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요? hx잖아요. hx잖아요. 그럼 hx를 미분했으니까 h 프라임 x고 미분해서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사실 얘를 h 프라임 n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fx 빼기 gx 할 거예요. fx 빼기 gx 하면 hx가 될 거고 hx는 이거에서 이거 뺄 거예요. 공통인 인수 있습니다. 전개 안 해요. 공통인 인수로 묶어냅니다. 그럼 x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에 x 마이너스 n 남고요. 여기는 kx 마이너스 kn 플러스 3이 남아요. 됐죠? 몇 차인가요? 몇 차예요?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x에 대한 2차예요. 2차인데 미분하고 n 플러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온대요. 그죠?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이거였고요. 요걸로만 놓고 보면 hn 플러스 1도 0이네요. x에다 n 플러스 1 넣으면 이것 때문에 0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미분해도 0이고요. 미분하기 전에도 0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을 중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죠.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모르겠지만 n 플러스 1이 있는데 지나긴 지나야 돼요. 근데 그 점에서의 순간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위로 볼록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죠. 뭐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그럼 방금 이야기로 돌고 돌아서 결국 얘가 n 플러스 1을 무엇으로 가진다고요? 중근으로 가진다고요. 자, 여러분 중근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중근하면 뭐가 떠올라요? 2차의 중근 이야기 나오면. 도현씨? 2차의 중근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그럼 이걸 다 전개해서 판별식을 쓰면 개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의 근 하나가 n 플러스 1인데 이거의 또 다른 근도 뭐여야 된다고요?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요거요? 요걸 빼먹어서 그런가 봐요. 빼기 kx예요. 여기 플러스가 되겠네요. 뺀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도 근이 뭐여야 된다고요? n 플러스 1이어야 된다고요. 이거 정리해 볼까요? x 묶으면 1 마이너스 k x 되고요. 남는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kn 플러스 3k 되어 있는데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고. 됐나요? 그렇게 해서 k를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k를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 다 조건 보시면 h형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h형이 6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마지막 n까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됐죠? 변수가 좀 많아요. 변수가 좀 많아서 헷갈리게 내놨습니다. 이거 미분 안 했잖아요. 개념만 가지고 했잖아요. 실제 미분 안 했잖아요. 개념만 썼잖아요. 모르면요. 전개해서 판별식 써야죠. 전개해서 판별식 써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린 배웠잖아요. 뭐 안 배운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안 좋다니까요. 네. 근데 이런 문제 내면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학 선생님이 귓방맹이 좀 맞아야 돼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사람 수 많다고 내신 따기가 되게 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먼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으면 아까워요. 자, 안 해올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지금도 안 하는데 무슨. 너 오늘 학원 오면서 단어 외웠어? 그거 봐요, 안 외웠잖아요. 근데 무슨 학교 다니면서 외웁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 이 이야기를 뺀 함수 fx 빼기 gx로 바꿔서 n 플러스 1에서 접한다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제일 빠르고요. 그게 아니면 일일이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0보다 크니 작니 막 묶어서 정리를 하니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풀라고 그 식을 일일이 넣어서 전개해서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됐고요. 미분까지 우리 배웠으니까 개념을 꼭 써먹으세요. 그냥 단순히 판별식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8번이요.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요걸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에 있었던 이 내용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요. 이렇게 그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 내용을 기억해야지만 이 문제 풀려요. 그래서 요게 1이라는 걸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요 1, 근데 여기를 x로 설정했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x-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b 대 p 요거까지 이제 이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대 1은 1 대 x-1이라 1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x제곱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뭐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오메가 문제 아니에요. 뒤에 이제 플러스 1이어야 오메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게 좀 지랄 같더라고요. 구하라고 한 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에요. 약간 어긋났죠? 약간 어긋났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x 3배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근데 x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3배 x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x 6제곱으로 묶으면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고요. 마지막은 x 9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정리를 하면요. 제곱으로 한 번 더 묶으면 여기 남는 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x 세제곱, 3x 6제곱, x 9제곱인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더 이상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됩니다. 뭐 물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여기에서 차수를 낮추는 형태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적어 놓은 거예요. x제곱이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x 세제곱은 뭐가 돼요? 양변에 x 곱해서 x제곱 플러스 x가 되거든요. x제곱 플러스 x가 뭐냐면 x제곱이 얘니까 2x 플러스 1입니다. 이걸로 차수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x 9제곱은 어떻게 낮춰요? x 세제곱의 세제곱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이 꽤 걸려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계산만 많은 문제입니다. 저기 1인 거 아는 거랑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아는 거랑 나머지 그냥 계산이에요. 더 줄여봤는데 그 줄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리고 19번은 패스. 19번은 그냥 뺄게요. 19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말만 길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번이요. 이게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의 그 박스 바로 위에 있는 거 x가 t와 t 플러스 2 사이에서 fx의 최대 최소의 차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최대 최소의 차에 대해서 다룬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문제가 있었고 그게 기억나려나? 컨베이어 벨트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가장 작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였었는데 컨베이어 벨트 문제는 그 폭도 계속 변했었죠. x의 범위가 계속 변하고 폭도 변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폭은 일정한 상태에서
t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fx 함수도 쉽지가 않아요. fx 함수가 쉽지가 않은데 문제에 있는 설명을 좀 볼게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y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랑 누구를 연립하는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연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로 볼록한 친구랑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교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에요. 폭이 이 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습니까? 넓습니까? 이 친구가 폭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훨씬 넓은 친구예요. 훨씬 넓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 됐죠?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친구가 요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 중에 작은 걸 알파라고 한대요. 여기가 알파네요. 됐죠? 그리고 fx라는 함수를 새로 설정하는데 그 함수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래요. 누구? 얘래요, 얘. 얘래요. 문제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얘래요. 근데 뭐일 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알파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져오라고요? 요만큼을 가져오라고요. 이걸 fx라고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번엔 x가 알파보다 클 때는 이걸 쓴대요. 근데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이 아래로 볼록한 친구잖아요. 알파보다 클 때 오른쪽에 있으면 누구를 가져온다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 친구를 가져온다고요.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인 겁니다. 근데 a랑 b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얘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겠네요. 얘가 계속 움직이면 교점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밑에 있는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a, b 값에 따라 계속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고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내용 빼고는 고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아예 고정돼 있네요. 이 친구부터 그려볼까요? 이 친구 그리면 0,5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아마 의미 없긴 할 텐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값이 0이 되나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값이 0이 돼요? 두뇌를 풀 가져가세요.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뿔마 루트 45예요. 45는 45는 3루트 5죠. 그러면 루트 45니까 이거 대충 얼마입니까? 6과 7 사이수예요. 됐나요? 그러면 1, 2, 3, 4, 5, 6, 7 여기쯤 떨어진다는 거야. 1, 2, 3, 4, 5, 6, 7 그래서 여기 6이고 여기 7이니까 여기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지점을 하고 여기서 x 절편을 가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5예요. 그리고 이게 a, b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나는 점 왼쪽 잡은 다음에 왼쪽까지는 이거, 오른쪽부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fx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의 차례요. 이게 어렵죠? 이 그림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t 플러스 2면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최대는 얘고요. 그 범위에서 최소는 얘예요. 그럼 이 값을 함수로 쓰겠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제대로 시험 시간에 풀었던 학생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만약에 얘가 여기쯤 왔어. 그래서
요렇게가 같은 높이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부터 이거까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G 함수, 최대 최소의 차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양끝을 빼는 게 아니에요.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걸 빼는 겁니다. 됐죠? 어렵죠? 자, 근데 그런 함수에 대해서 가조건 보시면 t가 0과 1 사이일 때 gt, 그 차랑 ft, t의 함수에 t를 넣었을 때 값이 같대요. 이유가 뭘까요? 최대 최소를 뺀 거랑 그냥 t를 넣었을 때 값이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최소값이 0이니까. 네. 자, 봐봐요. 그냥 그렇구나 선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를 t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t 플러스 2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 최대는 얘예요. 최소는 얘입니다. 그럼 이 값이 gt라고요. 됐나요? 근데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t가 있고요. 여기쯤 t 플러스 2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정확히 y축이야. 맞아요. x축이야.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건 얘죠. 제일 작은 건 얘죠. 그럼 차는 이만큼인데 이걸 우리 gt로 놓을 건데 gt가 사실은 t를 넣었을 때 함수에 t를 넣었을 때 y값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가서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한테 많이 어렵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두 칸인데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두 칸이었어요. 딱 두 칸인 크기가 됐는데 여기 범위에서 만약에 이게 X축이었다면요. X축이었다면 제일 큰 건 얘가 맞죠. 제일 작은 건 얘죠. 그러니까 폭이 요 차가 GT인데 함수에 T를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럼 GT랑 FT가 같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범위가 2인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t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한다면 여기가 t고요.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한다면 범위 내의 최소값은 0이 맞지만 최대값은 얘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ft랑 gt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결국 범위 내의 최소가 얼마라고요? 0이고요. 최대는요. 누가 되는 거예요? ft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t 값이 얼마부터 얼마일 때 그 내용이 성립한대요? 0과 1 사이일 때. 0 여기 있어요. 1 여기 있습니다. 그럼 0과 1 사이를 t가 왔다 갔다 해요. 폭 2인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값이 0인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그래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는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 0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들어오는데 요 범위에서도 0이 있고요. 움직이는 이 내내 있다가 이 범위까지 온대요. 그럼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가 아래로 볼록한 포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포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자, 이때는 최소값이 0이 안 됩니다. 여기에 0을 찍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들어있으면서 이 범위까지 들어있으면 요 사이 1과 2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있고 그 꼭지점의 X좌표가 Y좌표가 0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0 들어왔으니까 요 간격이 정확히 FT랑 GT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 0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보세요. 이쪽이 더 높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꼭지점이 2차의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갔을 때도 왼쪽이 값을 가지려면 어디? 정확히 2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림은 어떤 느낌으로 2,0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2차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그려지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꼭지점 나왔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에요. A, B는 고정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꼭지점만 구하는 순간.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된다? x-2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4가 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알파가 여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데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 조건 GT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값이 너 무슨 낙서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 GT의 최소값이라는데 GT가 뭐예요? 최대 최소의 차예요. 폭이 2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폭이 2예요. 폭이 2예요. 그럼 이렇게 요 값과 요 값의 사이 이게 GT가 되는 겁니다. G7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 친구 폭이 이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져요. 꼭지점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요렇게 있어요. 그럼 폭이 좁은데 높은데 요걸 이쪽으로 가져가서 정확히 1, 3 사이를 가져가면 딱 요만큼이 이 2차 그래프에서는 제일 낮은 차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거예요. 위로 볼록한 이 친구가 훨씬 퍼져 있죠. 훨씬 퍼져 있어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폭이 2 내가 훨씬 더 얘보다 높낮이가 낮을 거예요. 차이가. 그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2차가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폭이 2인 부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걸 더 오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기 있죠,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폭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y값이 정확히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이 딱 2인데 같은 점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죠? 간격이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2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간격을 2로 한 거보다 무조건 더 차이가 작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친구의 t를 넣었을 때 값하고 이 친구의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게 되는 순간을 찾자는 겁니다. 이 친구의 t를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이 친구의 t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 말고 위식을 쓰는 게 낫겠네요. t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니까 요거 같게 해주는 t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t값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친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에서 그때 t를 문제에서 c라고 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c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높이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재밌죠? 문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빡셌어요.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뇌를 빼면 안 되고요. 너무 뇌를 깊게 껴놔도 안 돼요. 적당한 선으로 껴놓고 중요한 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용어를 느낌만 쓱 가져가면 이후에 하는 이야기에서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동시에
제일 쉬워하기도 해요. 왜냐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용어에 대해서 정의 내릴 건 정확히 정의 내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통계적 추정이고요. 어떤 집단을 조사할 때 집단 수가 조금이면 그냥 다 조사하면 돼요.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데 너무 많을 경우에 일일이 조사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고 일부만 뽑아서 조사해도 전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수를 조사한다고요. 모든 수를 조사하는 거라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강의실에 선생님 포함해서 몇 명 있죠? 4명 있죠? 네, 4명의 키를 잴 거예요.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잰다고요. 이런 게 전수조사예요. 근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되겠죠? 건물 1층부터 6층까지 다 하면?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다 하면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할 거예요. 일부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일부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 당할 사람을 뽑는 건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뭔가 이 측정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들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거가 우리의 목표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요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전수조사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표본만 뽑아서 표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 있죠. 전체 집단 있는데 이거 적지 마세요. 전체 집단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이 전체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랜덤으로요. 요 랜덤으로 뽑는 이 집단을 일부만 뽑는 걸 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은 누구의 모집단, 전체 부분 집합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오는 건 뭘로 뽑는다고요?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아이디어란 형태로 랜덤으로 뽑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어떤 게 표본조사를 하는 거냐 요건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면 보통 표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수조사하는 거 뭐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7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너 이 알바 할래? 그래서 고용을 해요. 그럼 그 고용한 사람이 뭘 하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띵동을 합니다. 진짜요? 띵동해요. 띵동한 다음에 여기 누구 살고 있나요? 남자 몇 명인가요? 여자 몇 명인가요? 몇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것까지는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대답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집을 돌면서 띵동을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안 하죠.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몇 개예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몇 명이 살아요? 뭐 이런 거 정도만 물어봐요.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답을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거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뭐 남성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모든 남성들은 20살이 되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 남성들의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시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억압받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나라의 그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무서운 이야기랍니까?
그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에는 이렇게 홍보가 나와요. 홍보가 나오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마 배지 같은 것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냥 길 가다 총 맞는 이야기를 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있고요. 표본조사는 아까 전에 남자들은 모두 키랑 몸무게를 조사하는데 여자들은 안 하죠. 그렇다고 여자들도 20살 돼가지고 다 조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부만 뽑는 거예요. 성인들 중에 일부만 뽑는데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김씨 나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론의 영역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100명 있어요, 100명. 100명 정도면 사실 다 재도 돼요. 100명 정도면 다 재도 되는데 100명의 키를 평균할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의 키를 10명 정도만 뽑아서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집단은 키가 좀 큰 집단이야. 100명 다 조사해봤더니 키가 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을 거야. 몇 명을 뽑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크겠어요? 키가 큰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겠어요? 이 집단이 키가 좀 큰 집단이라면. 큰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죠. 그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 집단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높겠어요?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높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서 랜덤으로 뽑으면.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뽑아서 본 이 경향성, 산포도죠, 산포도. 산포도가 모집단 전체의 산포도와 유사하게 흘러갈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키가 내가 3명을 뽑았어. 3명을 뽑았는데 3명이 다 2m가 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이 집단의 100명 중에 키 2m 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낮은 확률로 이 3명을 다 뽑은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집단이 키가 큰 편이라고 그랬는데 150 안 되는 사람이 5명 있었어. 근데 내가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 다 15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낮은 확률이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확률보다는 평균 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들이 1명, 2명, 3명이면 전체의 경향성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이 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의 경향성과 내가 뽑은 애들의 경향성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수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수식적으로 다루는 건 어디서 할 거예요? 대학 가서 할 겁니다. 통계학과 가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뽑을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랜덤으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랜덤. 무작위예요, 무작위. 무작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 임의. 그래서 랜덤으로 뽑는 걸 임의 뽑는다.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랜덤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랜덤으로 뽑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뽑고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뽑고 집어넣기 때문에 두 번째랑 첫 번째랑 독립 형태로 벌어져요. 그죠? 근데 뽑고 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처음 뽑은 걸 두 번째에 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뽑은 걸 집어넣어서 다시 뽑는. 그래서 뽑고 집어넣는 거.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형태로 돌아갔죠? 그래서 복원을 시키면서 뽑는 거라 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있어 보이죠? 복원 추출입니다. 보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독립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뽑고 안 집어넣는다. 이것도 있겠죠? 이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 아니니까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확률상. 근데 낮은 확률이잖아요. 낮은 확률. 그리고 잠깐만요. 적당히 멈추고 잠깐만 봐줘요.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방금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복원 추출을 할 거거든요. 비복원 추출을 하는데 내가 10명 뽑을 거야. 근데 지금 모집단이 얼마 있냐면 2만 명 있어요. 2만 명에서 10명 뽑을 거예요. 그럼 내가 1명 뽑았어. 그리고
안 집어넣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안 뽑히잖아, 당연히. 그죠? 근데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명 뽑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근데 2만 명 중에 다시 이 사람이 뽑힐 확률은 사실 제로에 가깝죠. 그죠? 없진 않아요. 근데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가 있다면 보고 집어넣은 다음에 뽑는 거랑 보고 안 집어넣고 뽑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명 있어. 5명 중에 3명의 키를 확인할 거야. 근데 보고 집어넣는 거랑 보고 안 집어넣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지겠죠. 수가 적으면 차이가 커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근데 수가 많으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은 모집단의 수가 충분히 크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복원 추출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모집단이 충분히 크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추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요? 복원 추출로 해도 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로 해도 복원 추출이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복원 추출이 오히려 특이한 일이라서 비복원 추출일 경우에 꼭 이야기를 넣어줘요. 비복원 추출이란 이야기를. 특별한 멘트 없으면 그냥 복원 추출이에요. 네. 비복원 추출을 쓰는 게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인 겁니다. 뭐가 많아요? 요거면요. 모집단의 수가 충분히 크면요. 되게 많은 데서 입구를 뽑는 행위를 할 때 뽑은 애가 또 뽑을 확률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뭐라 해야 될까? 그렇죠. 많은데 그걸 다 조사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 때. 아니요. 보통이 표본 조사.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뽑는 방법 중에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엔 보통 모집단이 크다는 뜻이니까 모집단의 수가 많다는 뜻이니까 이걸 하든 무조건 복원 추출이 된다고요. 근데 뭐 특이하게 10개 중에 뽑아서 한다 뭐 이러면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됐죠? 별얘기 안 했으니까요. 자, 이게 기본적인 멘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만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했죠. 근데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전수조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집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변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산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 확률 변수 뭘로 적었나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X로 적었어요. 라지 X로 적었습니다. 됐죠? 평균은 그럼 어떻게 적었나요? EX라고 적거나 또는 M이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적었나요? VX라고 적었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적었는데 보통 시그마라고 적기도 해요. 그럼 얘를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전체라고 생각해서 모집단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용어라고 그랬어요. 용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모집단의 평균이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분산이죠. 뭐라고 불러요? 모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됐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엄마 이야기하니까 막 즐거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를 살짝 다른 용어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표본 집단 있고요. 하나 더 있거든요. 옆에 하나 더 적어야 되는 거 있어요.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좀 적어야, 알아들어야 되니까 요거 있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두 칸 있을 거예요. 이 두 칸은 한꺼번에 적읍시다. 한꺼번에. 선생님 다 쓰고 나서. 자, 표본 집단에서 우선 몇 개를 뽑을 거 아니에요. 전체 모집단에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몇 개를 뽑냐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크기. 이제 크기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번역이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스케일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았냐예요. 그걸 우리는 변수 n으로 적습니다. n으로 적어요. 그럼 뭐라고요? n개를 뽑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친구들은 확률 변수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적어요. 대문자로 x하고 1, x2 몇 개 뽑는다고요? n개 뽑는다고요. 그러면 몇 번째까지 x n번째까지 확률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문자로 적어요. 우리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라지 x로 적으면 사실 적을 땐 스몰 x로 적었었어요. 스몰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문자로 적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 있을 거고요. 우리 평균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거 여기서부터요. x 한 다음에 대문자 쓴 다음에 위에 bar을 붙일 겁니다.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에 bar을 붙여요. 이게 뭐라고요? 이 친구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평균입니다. 됐나요? 이게 평균이에요.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5명 뽑았어요. 그 사람들의 몸무게를 잴 거예요. 그죠? 그럼 5명의 평균 구하는 방법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 라지 X5까지 있어서 그걸 다 더해서 5로 나는 걸 우리 X바라고 적기로 하는 겁니다. 약속인데 그걸 왜냐 물으면 선생님 모르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분산 있죠, 분산. 분산은 뭐라고 적을 거냐면 표준 편차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대문자 S로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쓰일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그마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산은 뭐로 적겠어요? 라지 S의 제곱으로 적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다 하고 한꺼번에 적자고 그래서 지금 적지 마세요. 표본 집단의 평균이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맞아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표본 집단의 분산이네요. 뭐라고 불러요?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표본 집단의 무엇이에요? 표본 집단의 무엇이에요? 그러면 자, 발음 잘 해볼까요? 표본, 표준, 편차. 피읍이 겁나 많이 나와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빨리 발음하면 바보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돼요. 근데 이름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줄여서 표본 편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줄여서 표본 편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 아까 이야기하러 돌아가 볼게요. 우리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확인할 겁니다. 몸무게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행위에 5명 뽑았어. 그래서 몸무게를 확인했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기까지 안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다시 5명을 뽑아. 랜덤으로. 그리고 그 5명의 몸무게를 잴 거예요.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럼 걔가 표본 평균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뽑았을 때 표본 평균하고 두 번째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5 표본의 크기를 얼마를 뽑냐에 따라서 이때 매번 달라져요. 그럼 표본 평균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우리 모평균은 고정된 값이에요. 그죠? 어떤 집단을 다 조회해서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눴는데 평균값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표본 평균은 변합니다. 내가 어떤 애들을 뽑냐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뭐라고요? 변수예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집단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뽑은 평균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5명 뽑아서 몸무게 평균을 하는데 몸무게가 30kg인 사람 5명 뽑아가지고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럴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일반적으로? 낮죠. 120kg인 사람 5명 해가지고 평균 120 나왔어요. 높아요, 낮아요, 이런 거? 낮죠. 성인 평균 몸무게 몇인지 알아요? 65 정도로 잡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내가 딱 쟀는데 한 63, 4kg 나올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이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네요. 근데 평균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어려워요, 이제. 누구를 확률 변수로 놓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X바를 확률 변수로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X바를 가지고 확률 변수로 놔요. 그럼 이건 모집단 이야기였어요? 표본 집단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저 내용하고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X바를 확률 변수로 놨어요. 뭐를 확률 변수로 놨다고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놓은 겁니다. 됐죠? 이건 고정된 값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죠. 그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요. 그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자,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얘 이름 불러볼까요? 얘 뭐라고 불러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이거 다른 걸로 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니면 좀 다르게 있어 보이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기대값하고 평균은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표본, 이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표본 평균의 편차죠.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요. 표본 평균은 변수예요. 그 변수별에 나올 확률이 존재해요. 그 확률들을 가지고 확률 변수를 이야기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암기할 거 있어요. 왜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암기하고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요. 얘는 근사치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얘는 M과 같습니다. 얘는 M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같습니다. 요 N은 누구냐면 얘예요. 시그마 제곱 뭐예요? 얘예요. 요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유도 과정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얘 루트만 씌우면 돼요. 얘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였었으니까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암기할 거예요, 이건. N이 아니에요. 암기예요. 이건 암기입니다. 이건 늘 성립해요. 그거 아니에요. 추정치 아니고요. 늘 성립하는 겁니다. 늘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특별한 상황에 성립하는 친구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성립하는 친구 있는데 뭐냐면 이 둘이 같습니다. 이 둘이 같아요. 언제냐면 N이 30 이상일 때요. 됐습니까? 자, 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향성이 따라가요. 이건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경향성하고 표본의 경향성이
뽑은 애가 충분히 크면 비슷한 경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전체 엄청 뭐를 어떡하냐는? 아니요, 경향성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죠. 2만 개가 있는데 내가 뽑은 30개가 평균 근처에서 뽑힐 확률은 높고 평균에서 평균 멀리서 뽑힐 확률은 적잖아요. 그 경향성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거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봐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적을 거예요. 여기 봐요. 누구랑 누가 같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다고 합니다. 표본 평균은 변수예요. 모평균은 고정된 값입니다.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은 게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은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용어 헷갈릴 거라고. 자, 이거 우선 적고요. 마지막 적을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적으세요. 잘했어요. 그거는 앰플이 M. 앰플이 M은 5층. 응. 그래요? 그거 이제 고등부서. 너 친구면 고등부서. 고등부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리고 대수 안 할 텐데 그거 아마 공수 원투 할 텐데. 그래요? 선생님이 알고는 공수 원투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수. 그래요.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일주일에 3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거죠. 걔는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하는 반이에요. 11월부터 아마 했었을 겁니다. 안 봤어요. 원도 안 봤어요. 자, 마지막 내용 이야기할게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역시 왜 물어보면 안 돼요. 자, 뭐냐면요. 경향성이거든요. 산포도의 경향성입니다. 산포도 혹은 함수의 경향성에 관련된 확률 함수의 경향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집단 있죠. 모집단이 크게 2개로 나뉘어요. 뭐로 나뉘냐면 모집단이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냐 아니냐로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를 띠고 있는 경우랑 안 띠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규분포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규분포가 맞죠? 그러면 표본 집단 있죠? 미안해요. 표본 평균입니다. 미안해요. 표본 집단 아니에요. 표본 평균입니다. 누구요? 얘 말고요. 얘예요, 얘. 이거가 뭘 띠냐면 정규분포를 띱니다. 이럴 경우에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형태를 띱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죠? 그럼 표본 평균은 표본 집단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X바요. X바가 다시 2개로 나뉘어요. 뭘로 나뉘냐면 N. 누구요? 얘요. 표본의 크기. N이 30보다 크냐 작냐로 만약에 3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뉘어서 크다면 정규분포를 띱니다. 근데 만약에 작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봐요. 모집단이 정규분포죠?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분포입니다. 많이 뽑든 적게 뽑든.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죠? 근데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예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2개만 뽑는다. 그러면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는 빼놓고 합시다. 자, 적으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3번이에요. 투데이 3번입니다. 자, 투데이 3번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는 확률 변수 X, 모집단에 대해서입니다. 모집단에 나올 수 있는 게 135만 나올 수 있어요. 135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만큼 있다는 겁니다. 확률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뭐 물어보고 있나요? 지금 2개짜리,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인 표본을 뽑아서 그 다음에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확률 4A보다 작거나 같은데 4A, 아까 A가 얼마였냐면 6분의 3, 2분의 1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에 대한 내용은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보고 하세요, 보고. 이거 처음 못해요, 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몇 개 뽑을 겁니까? 2개 뽑을 거예요. 그럼 X반은 그 2개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이 2개를 뽑는데 그 2개의 평균을 X바라고 놓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뽑히는 친구를 X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뽑히는 친구는 X2라고 할게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면,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값은 뭐가 나올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나요? 1, 3, 5가 똑같이 있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면 평균이 얼마인가요? 1이에요. 그걸 왼쪽 위에 적을게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오면 얼마인가요? 평균 2예요. 지금 이게 X바입니다. 2개의 평균이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 나오고 5 나오면 평균 얼마예요? 3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X바를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때의 확률 값을 구해볼 거예요. 라지 X바요. 라지 X바는 스몰 X바. 요거에 바만 붙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1이 나오는 건 이 경우밖에 없죠. 이 경우는 첫 번째도 1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1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특별히 멘트 없죠? 보건 추출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1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1 나와서 평균 1대1 확률은 2라고 적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이걸로 놓고 보면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올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근데 어차피 이제 좀 덧셈을 해야 되니까 통분을 해놨으니까 통분해서 정리를 할게요. 36분의 9고요. 36분의 얼마? 6인 거예요. 자, 그럼 1, 5 나와서 평균이 3 될 확률은 얼마예요? 36분의 3이죠. 자, 이건 36분의 3일 나와서 평균 2가 될 확률은 36분의 6이에요. 자, 3 나와서 될 확률은 36분의 3, 5, 2. 36분의 3. 36분의 5, 3, 2. 36분의 1. 자, 그러면 X바가 1일 확률은 얘밖에 없죠. 36분의 9예요. X바가 2일 확률은 어디 있나요? 여기랑 여기 있죠. 36분의 얼마?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죠? 왜 여기까지만 구했냐면 문제수 구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X바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안 구해도 되죠.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둘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 36분의 9 더하기 12는 얼마예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네, 이거예요. 됐죠? 그리고 같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X바가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나요? 안 띠고 있죠. 경향성이 없다고요. 그게 이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30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만 뽑았어요? 2개만 뽑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건 모집단이 정규분포 띄지 않고 표본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 띄지 않는, 경향성을 띄지 않는 겁니다. 누가? 표본 평균이. 싫어. 안 돼. 자, 외운 거 안 썼죠? 외운 거? 외운 거 뭐였어요? 뭐랑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같다고 그랬나요? 맞아요. 표본 평균은 평균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봅시다. 나머지 그냥 채워놓으면 되잖아.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있는 내용을 식으로 우선 표현을 했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 띈대요. 100,8의 대곱짜리 정규분포를 띈대요. 모집단에 확률 변수 안 나와 있네요. 확률 변수 설정해 줄게요.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X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해 정규분포를 띄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표본을 뽑았네요. 표본의 크기 N이 얼마인지 안 나왔고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그 N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 나왔어요.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는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X바가 표본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띄니까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놓은 친구는 정규분포를 띈다, 안 띈다, 알 수 없다. 띈다. 그게 아까 마지막에 적어드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모집단이 정규분포고 그거의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 띈다고요.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건 X바의 평균이 와야 되겠죠? 우리 변수가 X바인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되는 건 V, X바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원래 정규분포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을 적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럼 이걸 암기한 걸 활용해 볼게요. 지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말로 바꾸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뭐랑 같다고 그랬죠? M, 모평균하고 같다고요. 모평균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 100이 오는 겁니다. 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오는 거 이거 뭐라고 읽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라고요. 그거였어요. 모분산 얼마입니까? 8이에요? 8의 제곱이에요? 8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그걸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안 돼요? 이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외우면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X바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 이런 정규분포를 띈대요. 근데 그때 확률 구하래요. 정규분포에서 확률 물어보면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화 작업.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있어야 이번 거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P는 그대로 두고요. X바를 뭘로 바꿔요? 우리 표준화 작업하면 확률 변수가 뭘로 변해요? Z로 변하고요. 부등호 그대로고요. 표준화 작업은 96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눠요? 요거의 루트 씌운 거. 시그마로 나누는 거죠. 이거의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8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0.0668이 나왔다고요. 자, 확률이니까 넓이고요.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예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정리까지 할게요. 약분까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됐죠? 그래서 그거보다 뭐 작거나 같은 거.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0.0668이래요. 그럼 우리 이 앞부분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0.4 요만큼이 0.0668이니까 여기부터 0까지는 0.4332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여기도 0.4332가 되고 요거의 음수배니까 2분의 루트 n이 되겠죠? 자, 0.0부터 어디까지가 0.433이라고 표에 나와 있나요? 얘가 1.5여야 된다고요. 루트 n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n은 얼마예요? 9겠죠. 됐습니까? 외운 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예,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예요.
쉬었다가 과제 질문 받고 아니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내 맘인데요. 내 맘이에요.